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끝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도시의 네온 사인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고, 거대한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검은 세단은 마치 밤의 포식자처럼 조용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서늘하고 고요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권지혁은 짙게 선팅된 창문 너머로 무심하게 도시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냉철한 이성과 지독한 권태만이 맴돌았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관련 보고서가 빛나고 있었지만, 권지혁의 눈은 이미 그 숫자들의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에게 사업은 정복과 소유의 다른 이름일 뿐, 과정의 즐거움이나 성취감은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세상은 그의 발 아래 있었고,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하고 지루했다. 바로 그때 운전기사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고요한 세계에 침입한 불쾌한 소음이었다.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전방을 주시했다. 차는 좁은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던 중이었고, 빗속에서 희미하게 김을 피우고 있던 작은 포장마차의 가장자리를 들이받은 듯했다. 포장마차는 위태롭게 흔들리다 이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떡볶이와 어묵 같은 음식물들을 쏟아냈다. 붉은 양념과 뜨거운 국물이 빗물과 뒤섞여 아스팔트 위로 처참하게 흘러내렸다. 운전기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백미러로 권지혁의 눈치를 살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차에서 내렸고, 권지혁은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이런 사소한 사고는 그의 인생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에 불과했다. 운전기사가 돈 몇 푼으로 시끄러운 입을 막고 상황을 정리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포장마차 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쓰러진 리어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비에 흠뻑 젖은 얇은 카디건 차림의 여자는 가냘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를 똑바로 마주했다. 권지혁의 차에서 흘러나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그는 무심코 그녀의 눈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권지혁의 모든 사고가 멈췄다. 지루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운전기사는 거만한 태도로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여자에게 내밀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걸로 수리하고 남는 돈은 위자료로 생각하시오. 바쁜 사람이니 이만 가보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나 유감의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행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검은 세단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감히 평범한 사람들이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자는 돈다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운전기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당신이 해야 할 건 돈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당신의 부주의로 제 전 재산이 망가졌으니까요. 그 말에는 어떤 분노나 히스테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차의 외부 마이크 시스템을 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돈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는 인간들은 지겹도록 봐왔다. 그런데 저 여자는 달랐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저 당당함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운전기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사과, 지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사과할 시간이 있는 줄 알아. 돈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래서 가난한 것들은 상종을 못한다니까. 푼돈 몇 푼에 양심이라도 팔 줄 알았는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지만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다.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가난한 건 맞지만 제 양심은 당신이 가진 돈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건 제 자존심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돈은 치우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부당함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중요한 회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초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연극에 흥미가 생겼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지배해왔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어떤 약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그는 저 눈빛을, 저 목소리를 더 자세히 보고 듣고 싶어졌다. 운전기사는 결국 인내심을 잃고 여자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이 여자가 정말, 하지만 그의 손이 여자에게 닿기 직전 차 안에서 권지혁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흘러나왔다. 김 기사, 그만둬.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운전기사는 마치 얼음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차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너무 막무가내라서. 됐어. 권지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창문 너머로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여자를 응시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일까? 저 눈빛 뒤에는 어떤 삶이 숨겨져 있을까? 지독한 권태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을 느꼈다. 저 꺾이지 않는 눈빛을 오직 자신 앞에서만 무너지게 만들고 싶다는 잔인한 충동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렸다. 권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여자 연락처랑 신상정보 알아내. 그리고 차 돌려.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회장님, VVIP 미팅 시간이. 취소해. 권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보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저 이름 모를 여자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의 사냥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다. 검은 세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럽게 후진하여 방향을 틀었다. 차가 떠나기 직전 권지혁은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망연자실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그녀의 눈은 여전히 굳건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들판에 홀로 핀 야생화처럼 처연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 모습이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골목에는 망가진 포장마차와 함께 홀로 남겨진 여자 이서윤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녀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오늘 하루의 수입안이 며칠치의 생계가 한순간에 날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이 남기고 간 모욕감과 부당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더 큰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망가진 리어카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한편 아우라 그룹 본사로 돌아온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전 비서팀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얇은 파일에는 이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단출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4살 병든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소녀 가장,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처럼 보이는 한태민이라는 남자의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 사진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저 미소를, 저 평온함을 부수고 싶었다. 그녀의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자신뿐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이서윤이라는 여자 내일부터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 인턴으로 출근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권지혁은 다시 한번 이서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도망칠 곳은 없어. 네가 가진 그 하찮은 세상은 이제부터 내가 전부 부숴버릴 테니까. 차가운 밤, 잔인한 사냥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권지혁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그가 명령에서 받은 얇은 파일이 들려 있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이서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건조하게 밝혀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그 파일을 수십 번도 더 읽었다. 마치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하듯 그녀의 삶을 한 줄 한 줄 분석하고 해부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난, 질병, 그리고 끝없는 노동. 그녀의 삶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장병을 앓는 남동생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누나.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가난한 남자친구 한태민. 모든 것이 진부하고 예측 가능한 심파극의 요소들이었다. 하지만 그 진부함 속에서 어젯밤 빛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한 미스터리로 다가왔다. 권지혁은 한태민과 함께 웃고 있는 이서윤의 사진을 차갑게 응시했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그가 가진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순수하고 따뜻하며 어떤 계산도 없는 미소. 그는 그 미소가 거슬렸다. 저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괴하고 그녀의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파괴자가 되고 싶다는 비틀린 욕망이 솟구쳤다. 그는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지배와 소유를 원했다. 저 강인한 영혼이 자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유노이아 크리에이티브 이름으로 채용 공고를 하나 만들어 전략기획팀 신입 인턴 자리로 최고 대우 조건으로 맞춰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지원하게 될 거고 무조건 합격시켜야 해. 유노이아 크리에이티브는 아우라 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하나로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케팅 회사였다. 그가 직접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 그녀는 의심할 것이 뻔했다. 사냥은 언제나 먹잇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길로 유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이서윤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쑤시고 뻐근했다. 어젯밤의 사고는 단순한 재산 피해 이상의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무력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동생 서준의 옅은 기침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당겼다. 그녀는 망가진 리어카를 임시 방편으로 수리했지만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동생의 병원비와 월세가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포장마차 수입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다. 하지만 변변찮은 학력과 경력으로는 마땅한 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수십 개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침묵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한태민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얼굴에 잠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안식처였다. 서윤아 괜찮아. 어젯밤에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쏟아지는 아침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물론 그녀를 절망시킨 모욕적인 언사들에 대해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태미는 당장이라도 달려올 기세로 분노했지만 이서윤은 그를 만류했다. 괜찮아 태민아.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그냥 조금 막막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태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메일 한번 확인해 볼래? 내가 어제 괜찮은 회사 채용 공고를 봐서 내 이름으로 지원해뒀거든. 그의 말에 이서윤은 반신반의하며 메일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노이아 크리에이티브라는 낯선 이름의 회사로부터 온 서류 합격 통지 및 면접 안내 메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회사의 이름은 생소했지만 메일에 적힌 급여 조건과 복지 혜택은 그녀가 지금까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준이었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인턴 자리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거 진짜야.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태미는 전화기 너머에서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작은 회사 같지만 내실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서윤아.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의 순수한 격려에 이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동생과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며칠 후 이서윤은 태민이 골라준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면접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유노이아 크리에이티브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세련된 곳이었다.
통유리로 된 건물 외벽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는 그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기를 기다렸다. 이상하게도 대기실에는 그녀 외에 다른 지원자가 보이지 않았다. 면접은 조용하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세 명의 면접관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은 그녀의 업무 능력이나 경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당신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마치 그녀의 한계와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한 질문들이었다. 이서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가난이 부끄럽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대답이 이어질수록 면접관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서윤은 그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기이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스크린 속 이서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긴장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할 때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면접관들의 이어피스로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다. 합격시켜.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의 목소리처럼 단호했다. 그는 그녀가 압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들은 그녀가 가진 강인한 정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의 지루한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그 강인한 정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자신에게 잠식당하는지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즐길 생각이었다. 면접이 끝나고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서윤은 최종 합격 통보 전화를 받았다. 너무나 빠른 진행에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장 먼저 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합격 소식을 알렸다. 태민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넌 정말 대단해, 서윤아. 이제 우리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전화를 끊고 이서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희망의 땅이 아니라 차가운 포식자가 정교하게 설계한 거대한 새장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장의 주인은 그녀가 가장 증오하는 그 오만한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권지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운명의 덫은 이미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유노이아 크리에이티브에서의 첫 출근 날 이서윤은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회사 건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파티션을 배정받았고 낡은 독서실 책상이 아닌 진짜 자기 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상상하며 반드시 실력을 인정받아 동생 서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전략기획팀의 팀장은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 박지영이었다.
그녀는 이서윤에게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 처음 며칠간은 복사나 자료 정리 같은 평범한 인터넷 업무가 주어졌다. 이서윤은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했고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투명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동료들은 그녀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 결코 사적인 대화를 섞지 않았다. 그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자리를 비웠고 탕비실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이서윤은 자신이 아직 신입이라 그렇다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시간이 지나고 업무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순진한 기대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났다. 박 팀장은 어느 날 오후 이서윤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그리고는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서윤 씨, 이건 우리 팀에서 다음 분기 신규 프로젝트로 고려 중인 아이템들 관련 시장 조사 자료야. 이번 주말까지 이 자료들을 전부 분석해서 경쟁사 동향 및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그 말에 이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은 결코 인턴 한 명이, 그것도 단 사흘 만에 해낼 수 있는 분량의 업무가 아니었다. 팀장님, 하지만 이건.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 팀장은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못하겠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은 거지.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신입을 원한 게 아니니까 실력으로 증명해봐. 박 팀장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이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보고서 뭉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이서윤의 지옥 같은 야근이 시작되었다.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도시의 밤이 깊어갈 때까지 그녀는 홀로 남아 컴퓨터와 씨름했다. 방대한 자료와 씨름하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만에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태민이었다. 그는 그녀와의 약속이 연달아 취소되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밤늦게 녹초가 되어 나오는 이서윤의 모습을 본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윤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인턴한테 이렇게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어디 있어? 이건 너무하잖아. 그는 진심으로 분노하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야, 태민아.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좀 바쁜 시기라서 그래. 그리고 내가 아직 일이 서툴러서 그런 걸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대화는 자꾸만 끊겼다. 이서윤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태민의 말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태민은 그런 그녀를 보며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사이에는 처음으로 어색한 거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상황을 매일 저녁 보고받았다. 그는 이서윤의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 심지어는 그녀가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인했다. 그는 마치 정교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 그녀에게 가해지는 압박의 수위를 조절했다. 그녀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때쯤에는 아주 작은 칭찬을 던져 희망을 주었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면 즉시 더 어려운 과제를 내려보내 그녀를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유노이아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건물로 향했다. 그리고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는 이서윤과 마주쳤다. 그녀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고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섰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그녀는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즐기며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차갑게 관찰했다. 피곤에 절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저 안간힘. 그는 그녀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최대한 오래 버텨주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저 강인함이 꺾이는 순간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리라 확신했다. 주말이 다가왔고 이서윤은 밤을 새워가며 겨우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는 탈진 직전에 몸을 이끌고 회사로 가 박 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며칠 밤낮을 꼬박 바친 결과물이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박 팀장은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여기 오타 있네. 그리고 이 부분은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입이라도 이 정도 실수는 용납 안 되는데 다시 해와. 그 순간 이서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시간이 한마디 말로 부정당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자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가 담긴 공격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팀장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 애썼다. 박 팀장은 그런 그녀를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부당 이서윤 씨 회사가 학교인 줄 알아. 여기는 정글이야. 살아남지 못하는 쪽이 도태되는 거지. 억울하면 실력으로 증명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든가. 그 차가운 말은 비수가 되어 이서윤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벽 앞에서 혼자 외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서윤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수정 지시를 받은 보고서를 노려보았다. 압박감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단단한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받고 싶었지만 차마 지친 목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희망을 품고 들어온 이 화려한 빌딩은 이제 그녀에게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감옥의 주인은 아주 높은 곳에서 그녀의 절망을 즐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서윤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저항의 불씨였다. 그녀는 박 팀장의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순순히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수정하는 대신 자신의 업무 시간에만 집중하여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박 팀장에게 수정된 보고서와 함께 자신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함께 제출했다. 그녀의 행동은 소리 없는 반란이었다. 박 팀장은 이서윤의 당돌한 행동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냉소를 되찾았다. 재미있네 이서윤 씨. 그 하찮은 자존심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군. 그녀는 더 이상 이서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팀 전체에 이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렸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녀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모든 업무 관련 정보는 그녀를 건너뛰어 전달되었다. 이서윤은 완벽한 섬이 되었다. 하지만 이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녔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굳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다. 그녀의 저항은 미약했지만 끈질겼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부당한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결코 먼저 무릎 꿇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권지혁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예상보다 그녀는 훨씬 더 강인했다. 단순한 압박으로는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사냥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먹잇감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먹잇감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하여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보고서 파일 속 이서윤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태민의 사진으로 향했다. 며칠 후 한태민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 햇살 한 스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시작은 사소한 불운처럼 보였다. 갑자기 구청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다며 가게를 샅샅이 뒤지고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다음에는 수년간 거래해오던 원두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새로운 업체를 구하려 애썼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며 거래를 거절했다. 태민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련한 가게였다. 그의 꿈이자 이서윤과의 미래를 그리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악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 다음 달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재건축 허가가 났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그의 태도는 일방적이고 위압적이었다. 태민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건물주는 냉정하게 돌아설 뿐이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이 모든 일들이 단 몇 주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서윤에게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 발버둥 쳤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다. 이서윤은 태민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억지로 웃는 얼굴 뒤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태민에게 연락 없이 그의 카페로 찾아갔다.
그리고 문이 닫힌 카페 안에서 홀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결국 태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서윤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회사 생활을 옥죄어 오던 부당한 압박, 그리고 태민의 카페에 연이어 닥친 불행.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마주쳤던 검은 세단,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차가운 시선.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단지 돈으로 모욕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숨어서 자신을 조종하는 그 비겁한 유령을 직접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그날 자신을 스쳐 지나갔던 차량의 번호를 바탕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그 차량이 아우라 그룹의 소유이며 그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룹의 총수 권지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날 이서윤은 회사를 무단 결근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 그곳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른 세계였다. 그녀는 1층 로비에서 권지혁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속이 없으면 만나줄 수 없다며 비웃듯 대답했다. 하지만 이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에 꼿꼿이 서서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의 작은 소라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권지혁의 비서가 내려와 그녀를 제지했다. 회장님께서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이 거대한 성의 주인에게 정면으로 도전해온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서윤은 비서를 따라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방 전체가 하나의 전망대처럼 느껴질 정도로 넓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풍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기로 가득했다. 드디어 내 발로 찾아왔군. 권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이서윤은 주먹을 꽉 쥔 채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한 짓입니까? 내 직장 그리고 내 남자친구의 가게까지 전부 당신이 꾸민 짓이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시인했다. 네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세상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리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절망에 빠진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내 남자친구를 살리고 싶나? 그렇다면
내 것이 되어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다. 너의 시간, 너의 몸, 너의 감정,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야 해. 계약 기간은 내가 너에게 실증날 때까지. 그렇게 한다면 내 남자친구는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거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는 지금보다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지. 아마 길거리로 나앉아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그는 지독히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었다. 이서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녀의 저항 의지를 꺾고 그녀의 영혼까지 소유하려는 것. 그는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인질로 잡고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지독한 굴욕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그런 모습조차 그는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저항이 결국 자신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 이서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의 파멸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 그를 구할 것인가. 잔인한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권지혁의 집무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서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조각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절망적인 얼굴과 자신의 영혼을 요구하는 악마의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는 그녀가 저항할 수 없도록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마지막까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증오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의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랫동안 공들인 사냥감이 드디어 함정에 빠진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잠시 후 비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검은색 파일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권지혁은 그 파일을 받아 이서윤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읽어보고 서명해. 그것은 계약서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즈니스 계약서와는 차원이 달랐다. 갑 권지혁과 을 이서윤. 계약의 내용은 그녀의 모든 인권을 박탈하는 조항들로 가득했다. 갑의 허락 없이는 누구와도 사적인 연락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한태민과의 관계는 즉시 정리해야 한다. 갑이 부르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달려와야 하며 갑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의 대가는 한태민의 카페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그녀의 동생 서준의 모든 병원비를 아우라 그룹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영혼과 맞바꾸는 대가였다. 이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모든 문장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그녀 스스로를 노예로 낙인 찍는 주홍글씨가 되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의 손에서 펜이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처리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태민과의 이별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바로 그날 안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이서윤은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태민의 카페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서윤아, 괜찮은 거야. 어제부터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지만 그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태민은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이서윤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둔 잔인한 말들을 내뱉었다. 우리 헤어지자.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너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지쳤어. 매일 돈 걱정하고 미래도 없는 이런 관계. 더 이상은 못하겠어. 태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그게. 갑자기 왜 그래? 서윤아,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이서윤은 그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아야 했다. 노력, 내 노력으로 뭐가 달라지는데 나는 이제 이런 가난이 지긋지긋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다. 태민의 눈에 절망과 배신감이 서렸다. 그는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지,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말해줘, 제발.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서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이게 내 진심이야.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등 뒤로 그의 무너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과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잠든 동생 서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미안해, 서준아. 누나가 꼭 널 지켜줄게. 그녀는 작은 쪽지 하나만을 남긴 채 정들었던 집을 나섰다. 밖에는 권지혁이 보낸 검은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추억과 희망을 그곳에 남겨두고 차가운 차에 몸을 실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권지혁의 집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이서윤은 그 거대하고 텅 빈 공간에 압도당했다. 모든 가구는 최고급이었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권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가구라도 들여놓은 것처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내 방은 저쪽이야. 앞으로 여기서 지내게 될 거다. 그는 그녀에게 이 집의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었다. 첫째, 자신의 허락 없이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둘째, 자신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이 집 안에서는 절대 그 남자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다. 그의 모든 규칙은 그녀의 자유와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서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가 지정해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의 몇 배는 될 정도로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녀에게는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짐 가방을 구석에 던져두고 침대 위에 쓰러지듯 몸을 누였다. 눈을 감자 태민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한편 거실에 홀로 남은 권지혁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는 마침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히 그의 소유물이었다. 그는 승리감에 취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어젯밤 자신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던 그 강렬한 눈빛을 원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얻은 것은 생기를 잃고 텅 비어버린 눈동자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단순한 육체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저항, 그녀의 영혼 그 자체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휘두른 폭력은 그녀의 영혼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는 텅 빈 그녀의 껍데기만을 얻은 셈이었다. 권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이 지독한 갈증은 무엇일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와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의 잔인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미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와 같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는 어떤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서윤은 권지혁이 정해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출근한 뒤에는 텅 빈 집을 지켰으며 저녁에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그런 모습이 신경 쓰였다. 그는 그녀를 도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값비싼 옷과 보석들을 선물했지만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지독히도 어색하고 숨막히는 저녁 식사 자리에 앉혔다. 그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저항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울고 소리치고 자신에게 저항하기를 바랐다. 그날 밤 빗속에서 보았던 결코 꺾이지 않던 그 강렬한 눈빛을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두꺼운 벽 뒤에 숨긴 채 결코 그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의 공허한 복종은 그의 승리감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다. 그는 그녀를 소유했지만 결코 그녀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이서윤에게 그 집은 화려한 감옥이었고 침묵은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무기이자 갑옷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에게 더 큰 지배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은 동생 서준이었다. 병원에서는 서준의 상태가 아우라 그룹의 지원 덕분에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며 태민을 떠올렸다. 그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의 따뜻한 미소, 그의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를 그리워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고 더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의 영혼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결코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서윤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이 집의 주인인 권지혁은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무언가에 부딪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지르는 비명에 가까웠다. 이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망설였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파괴한 원수였다. 그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알던 권위와 오만함 대신 처절한 두려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안 돼요. 제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그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증오의 벽을 흔들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나섰다. 건지역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날 밤의 악몽 이후 권지역의 펜트하우스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던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어색한 긴장감이 더해졌다. 권지혁은 더 이상 이서윤을 단순한 소유물로 대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그녀에게 들켜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애써 더 차갑고 권위적으로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녀를 향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종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물론 그는 곧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이서윤 역시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불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그녀를 도발하지 않았다. 가끔 그는 마치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그런 모습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에게서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 증오의 감정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위에 얇은 의문의 막이 생겨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아우라 그룹 내부의 예리한 포식자에게 즉시 포착되었다. 전략기획 본부장 오수진 이사는 아우라 그룹에서 몇 안 되는 권지혁에게 정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과 야심을 겸비한 여자였고 호시탐탐 그룹의 더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권지혁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자 언젠가는 끌어내려야 할 경쟁자였다. 오수진은 최근 권지혁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서 종종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그의 결정은 예전과 같은 냉철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런 변화가 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의 정보망은 곧 그 원인이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 갑자기 나타난 이서윤이라는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오수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서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어내려갔다. 포장마차를 하던 가난한 여자,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한태민이라는 인물, 권지혁과의 악연, 그리고 갑작스러운 입사, 모든 정황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권지혁이 그 여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것. 오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얼음 왕국에도 봄은 오는 건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봄은 혹독한 겨울의 전조가 될 거야. 그녀는 이서윤이 권지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권지혁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장기말은 바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남자 한태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한태민이라는 남자,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봐. 그리고 우리가 선량한 조력자가 되어줄 필요가 있겠어. 한편 한태민은 하루하루를 술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의 꿈이었던 카페는 텅 빈 폐허가 되었고 그의 사랑이었던 이서윤은 돈을 쫓아 그를 배신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이서윤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알 수 없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허름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그에게 한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태미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남자는 이서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태민 씨가 겪은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서윤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태민의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서윤이 권지혁의 차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사진 태민의 카페에 압력을 가했던 건물주와 원두 공급업체가 모두 아우라 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 서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서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태민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의 일부 사본이 있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악마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배신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독한 죄책감과 권지혁을 향한 불타는 분노가 채웠다. 그가 그녀를 오해하고 원망하는 동안 그녀는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권지혁 회장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서윤 씨를 구하고 싶다면,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면 싸워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오수진이 보낸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말은 태민의 분노를 극대화하여 권지혁에게 향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한태민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눈에서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오수진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금 지원을 받으며 권지혁에게 맞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접촉하며 아우라 그룹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폭로할 기회를 노렸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이서윤과 권지혁 사이에 여전히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이서윤은 그런 그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고요한 폭풍의 눈 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지게 될 운명이었다. 오수진이 설계한 복수의 칼날은 이제 권지혁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해 날아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권지혁은 그날 저녁 이서윤에게 처음으로 강압적인 명령이 아닌 제안을 했다. 그룹의 VVIP 고객들을 위한 비공개 자선 파티의 파트너로 동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에게 거부권은 없었다. 그것은 실크로 포장된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워둠으로써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소유물임을 세상에 과시하고 싶었다. 또한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질투나 분노 같은 다른 감정이 떠오르는지를 보고 싶었다. 이서윤은 묵묵히 그가 준비한 화려한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값비싼 보석과 우아한 드레스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세 장의 일부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지운 채 권지혁을 따라 나섰다. 그의 팔짱을 끼는 순간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을 만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두 사람은 그림처럼 어울리는 한 쌍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온기도 흐르지 않았다. 사건은 아우라 그룹 빌딩 1층 로비에서 터졌다. 그들이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려던 순간 한 남자가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그들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절망과 분노로 뒤엉킨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바로 한태민이었다. 이서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이서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의 세상이 멈추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권지혁의 손이 강철처럼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태민은 권지혁을 향해 불타는 눈으로 소리쳤다. 권지혁이 악마 같은 놈 돈으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서윤이를 협박해서 옆에 둔 거 다 알아. 당장 서윤이 놔줘. 그의 고함과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 숨어있던 기자들이 터져 나와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오수진이 짜놓은 판이 드디어 막을 올린 것이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서윤은 태민의 처절한 얼굴과 자신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가 태민을 바라보는 그 순간의 눈빛을 권지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자신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애틋함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감정이었지만 그 감정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자신의 것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듯한 불쾌하고 지독한 소유욕. 그는 그것이 질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거칠게 이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그의 행동은 마치 자신의 암컷을 지키려는 수컷, 짐승처럼 본능적이고 난폭했다. 그의 눈이 차가운 분노로 번뜩였다. 저 미친놈 당장 끌어내. 그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태민을 제압했고 로비는 비명과 고함으로 가득 찼다. 권지혁은 이서윤의 팔을 거의 부러질 듯이 붙잡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동안 억눌려 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 남자 때문에 온 건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내 옆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놈에게 있었던 거냐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이서윤이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빗장을 부숴버렸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소리쳤다.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울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뭔데 내 감정까지 통제하려 드는 거죠. 당신은 내 몸은 가졌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절대 가질 수 없어.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부딪혔다. 그의 잔인한 소유욕과 그녀의 억눌렸던 분노가 서로를 향해 폭발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격렬한 다툼 끝에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침묵에 잠겼다. 권지혁은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쳐서라도 그녀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석 비서에게 연락해 이서윤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전의 간단한 신상조사가 아닌 그들의 모든 과거 행적을 추적하는 집요한 뒷조사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약점을 찾아내 그녀가 다시는 다른 남자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그의 집착은 이제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비서는 굳은 얼굴로 두꺼운 파일을 들고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파일의 표지에는 이서윤 가족 과거사 조사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 권지혁은 무심하게 파일을 넘겼다. 그녀의 아버지 이민수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특별할 것 없는 가난한 가족의 역사였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낡은 서류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20년 전에 낡은 경찰 조사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제목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권 회장 별장 화재 사건. 권지혁은 숨을 멈췄다.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비극적인 사고였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자 그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그날 밤 별장의 경비 책임자였으나 근무 태만으로 화재를 막지 못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해고당한 남자. 그의 이름은 이민수였다. 이서윤의 아버지. 권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평생을 증오하고 저주했던 남자.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중 한 명. 그 남자의 딸이 바로 지금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다. 그가 지독하게 소유하고 싶어 하고 처음으로 마음을 흔들렸던 그 여자가 바로 원수의 딸이었다.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이었다. 그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떨어졌다. 사랑과 증오, 욕망과 복수심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세계는 그가 굳건히 서 있던 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서윤,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여자,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그 여자가 바로 원수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의 모든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켰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부모님의 비명과 함께 불타오르던 별장의 끔찍한 기억과 자신을 보며 두려움에 떨던 이서윤의 얼굴이 잔인하게 뒤섞였다. 증오는 사랑의 감정을 집어삼키려 했고 사랑은 복수심을 부정하려 발버둥쳤다. 그는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에 틀어박혀 술에 빠져 지냈다. 그는 이서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증오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은 지독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서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이 혼란의 시기는 오수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권지혁이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동안 그녀는 한태민을 앞세워 준비해온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 형식을 빌려 언론에 아우라 그룹 총수의 비인간적인 여성 편력과 권력형 범죄에 대한 자료를 흘렸다. 한태민의 눈물 섞인 인터뷰 영상과 이서윤이 권지혁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사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권지혁을 압박했다.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오수진은 이사회에서 은근히 권지혁의 사태를 종용하며 자신이 사태를 수습할 적임자임을 어필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동시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왕국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다. 이서윤은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태민이 그녀를 구하겠다며 위험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며 참담한 심정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또 다른 검은 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태민 혼자서는 결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누군가가 태민을 이용해 권지혁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희생양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없는 틈을 타 몰래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략기획팀의 팀장이었던 박지영의 집이었다. 박지영은 갑자기 찾아온 이서윤을 보고 경악했지만 이서윤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를 읽고는 마지못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이서윤은 박지영에게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부당한 지시들이 누구의 명령이었는지 물었다. 당신도 누군가의 꼭두각시였을 뿐이라는 거 알아요.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지영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배후에는 오수진 이사가 있었다. 오수진은 권지혁의 사람인 척하며 뒤로는 그의 약점을 잡기 위해 박지영을 시켜 이서윤을 압박해왔던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서윤은 오수진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을 조종한 진짜 흑막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박지영에게서 오수진의 비리가 담긴 내부 자료의 존재에 대한 힌트를 얻어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 증거를 찾아내 세상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태민을 위험에서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흔들었던 남자 권지혁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로 잠입했다. 심야의 사무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박지영에게서 얻은 단서를 총동원하여 오수진의 개인 컴퓨터에 접근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오수진이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그녀는 그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오수진과 마주치게 되었다.
오수진은 모든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리석은 것,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여. 오수진은 보안 요원들을 불러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며칠 사이 지옥을 경험한 듯 수척해진 얼굴의 권지혁이었다. 그는 이서윤이 사라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내 여자에게서 손떼. 권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오수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꾸민 짓이라는 거 전부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오수진의 계략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서윤에 대한 감정의 혼란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서윤이 위험에 처한 순간 그의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다. 사랑도 증오도 아닌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바로 그때 권지혁의 비서와 보안팀이 들이닥쳐 오수진과 그녀의 수하들을 제압했다. 권지혁은 이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안도감, 원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권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왜 돌아온 거지?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질문에 이서윤은 대답 대신 그에게 더 깊은 상처가 될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 이민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권지혁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평생을 증오해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수의 딸을 사랑한 거고요. 그녀의 말은 진실의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의 지독한 운명을 갈라놓았다. 이제 그들은 사랑과 증오의 경계선 위에서 잔인한 운명이 내린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서윤이 던진 진실의 칼날은 권지혁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사랑과 증오의 경계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오수진은 증거 불충분과 권지혁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이유로 풀려났고 권지혁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칩거에 들어갔다. 세상은 아우라 그룹의 몰락과 오만한 총수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하며 떠들어댔다. 이서윤은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무너진 그에게서 20년 전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을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는 연민으로, 원망은 이해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잔인한 운명의 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2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서윤의 간절한 눈빛의 권지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최고의 사설 조사팀을 고용하여 20년 전에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윤곽은 그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던 유일한 목격자가 찾아졌고 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증언이 흘러나왔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권지혁의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이자 당시 아우라 그룹의 2인자였던 오상무, 즉 오수진의 아버지가 저지른 계획적인 방화, 살인이었다. 그는 권지혁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모든 죄를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 책임자 이민수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이서윤의 아버지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 권지혁을 구해내고 진실을 밝히려다 오상무에게 협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쫓겨나야만 했던 피해자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권지혁은 오열했다. 그의 평생을 지배해온 증오와 복수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원수의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딸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는 이서윤의 앞에 무릎을 꿇었. 그의 눈에서는 평생 처음으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년 전 사건의 진실과 오수진 부녀의 모든 죄악을 폭로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고 오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또한 공식적으로 이서윤의 아버지 이민수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아우라 그룹의 이름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권지혁은 이서윤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그들의 발목을 묶었던 잔인한 계약서였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태민에게도 익명으로 그의 카페를 되찾고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했다. 그의 마지막 속죄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권지혁은 이서윤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그들의 발목을 묶었던 잔인한 계약서였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태민에게도 익명으로 그의 카페를 되찾고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했다. 그의 마지막 속죄였다. 그의 말에 이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고마움을 동시에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랑을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친구로서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의 순수했던 첫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서윤은 동생 서준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학하여 못다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주말에는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만끽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사라지고 예전의 밝고 씩씩한 미소가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그녀가 일하는 꽃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값비싼 수트와 차가운 표정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권지혁이었다. 그는 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서윤 씨, 당신을 소유하려 했던 제 방식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서로의 세상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걸.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햇살을 닮은 노란색 프리지아 꽃이었다. 당신을 다시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서 당신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이라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집착이 없었다. 오직 한 여자에게 진심으로 다가서고 싶어 하는 한 남자의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이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작은 악연이었고 과정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시간을 함께 통과하며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서로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가 내민 화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잔인한 운명의 겨울은 끝나고 두 사람의 세상에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